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 있고요. 저희 연구소는 세계경제 현황 그리고 금융 대안, 기본소득, 사회복지, 국제정책 이렇게 5개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 전문도 유학문도 여러 가지 글에서 제가 썼던 여러 가지 글에서 옮겨 붙이기를 한 거라서 좀 이음새가 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세계 경제 장기 침체기고 현재의 모델로 벗어날 전망이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그냥 장기 침체기라고 확증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왜 침체기고 원인이 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90년대 미국만 보면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실질 GDP의 상승률은 계속 떨어져 왔습니다. 물론 조금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지만 추세적으로 하향 모습입니다. 반면에 자산가치 상승률을 같은 시기에 그려보면은 실질 GDP 곡선보다 훨씬 웃돕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굉장히 가파르게 버블을 일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이렇게 가파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통 막스주의적인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생산된 부가 자산이나 금융 즉 지대 또는 금융지대 형태로 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렇게 해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양적 완화 조치를 하면서 국채를 대량 매입하고 그러면서 실제 유동성을 중앙은행이 공급하고 있지만 그게 소비와 연결되지 않고 은행권에서 힘이 도는 이유 또는 과거에 이 버블을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전혀 통화 정책이 교란당하면서 버블이 이창기 나왔던 이유 자체는 시중은행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화폐 창조하고 있다는 거죠. 화폐 창조하고 있고 그게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의 칸막이도 없어지고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흘러 들어가고 사실은 화폐화된 부가 실제 상업적 부의 크기보다 훨씬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차의 문제를 낳습니다. 즉 화폐화된 부를 화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향유의 대상이 아니라 축적의 대상은 되지만 시차적인 문제가 났습니다. 결국 실질 GDP로 그것을 따라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따라잡아줄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소소비론으로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 장기 침체의 한 축이 소비 부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잡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노동소득 분배율은 끊임없이 하락이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실질임금이 하락된 건 아닙니다. 실질임금 정체예요. 30여 년 동안. 근데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됐다는 건 GDP에 차지하고 있는 노동소득 비중이 심지어는 북유럽 국가들도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지대 그리고 화폐 수익을 화폐 금융적인 방식을 통한 지대의 수탈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결국 소비 기반은 무너지게 됩니다. 소비 기반이 무너졌다. 선진국에서 소비 기반이 무너졌다는 것은 거기에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수출 주도 성장 국가들, 중국이라든지 신흥국가 경제도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현재는 다 무너져 있는 상태고 미국이 그나마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세계 경제를 완전한 파국에서 막고 있는 정도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게 대안인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면 두 가지 정도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하나는 기본소득이고 또 하나는 금융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사실은 소비와 이 수요 측면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의 내수는 대개 국가들이 저금리로
지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별도의 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 나라는 뭐 일본 정도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이 저금리 정책,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을 가지고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구사하면서 재정 정책을 안 쓰고 대체하고 있죠. 그러니까 빚을 져서 소비를 하고 있는 거고 또 2008년 같은 거품이 터지지 않는 이유도 2008년은 사실은 그 전에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대폭 인상해서 터졌던 거고요. 저금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금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빚 줄 테니까 저금리로 계속 뭘 어떻게 살아라. 제발 은행에 돈 좀 갚고 빌린 거 있으면 순소비 지수 좀 늘려줘라. 하지만 효과는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은 뭐 사실은 뭐 이런 시계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헬리콥터 마니 비슷한 건데요. 헬리콥터 마니는 중앙은행이 뿌리는 거죠. 하지만 정부가 국가 재정 형태로 뿌리는 게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화폐를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처럼 은행이 신용천도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화폐를 걷어들여서 재분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확실한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좀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 화폐 제도에 대한 새로운 구상이 왜 필요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이 기본적인 구조적인 원인은 사실은 실질 GDP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자산가치 상승률입니다. 이게 30년 동안 미국이 지속이 됐던 거고 그리고 버블이 심지어 터졌을 때도 다 거의 일치하거나 높거나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프를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쨌건 그 결과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수요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공급한다고 해서 사태가 크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동하는 이 사회 대안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어떤 방식의 대안이 있을까, 이게 고민 사항이고 그게 그런 논의들이 쭉 계속되고 있죠. 일단은 지급준비율을 대폭 올려야 된다. 전액준비제도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 그러면 준비율을 굉장히 올려야 되고 금융에 대한 통제를 강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화까지 고려를 할 때만 전체적인 짜임새 있는 사회적 이행에 관한 정책들이 설계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소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공공 서비스와 녹색 인프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순소비 지출도 더 많은 소득을 순소비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반이 되는 거죠. 공공 서비스가 공급이 될 경우에 그리고 그 자체로도 재분배 효과가 있고 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근본적으로 좀 더 투자 고용에 대해서 뒷받침해주는 안정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를 할 때 공공 서비스와 녹색 인프라 투자도 함께 넣어서 화폐제도의 개혁, 기본소득 플러스 공공 서비스와 녹색 인프라에 대한 국가 재정 지출 이렇게 패키지 정책 믹스를 가동을 할 때 현재 위기가 해결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자동화와 4차 산업혁명의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득 기반의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제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는 질문 나오면 하기로 하고 짧게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듣습니다. 금민 선생님께서 아주 빨리 명쾌하게 발표를 빨리 끝내줘서 토론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이제 남게 됐습니다. 앞에 김공회 선생님은 이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저성장에 관한 이제 논의를 이제 수요 측면의 문제로 보는 입장과 이제 공급 측면에 있는 입장으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해 주시고 사실 수요와 공급 측면 두 가지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제
정부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그 새로운 어떤 이거에 맞는 새로운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런 여건을 만들어낼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또 다른 한편으로 수요 문제에 있어서 이 수요를 어떻게 또 이제 만들어낼 것이다. 설사 이런 공급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어느 정도의 그 길이 열릴지라도 수요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답이 없으면은 역시 저동력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식의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금민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역시 그 비슷한 문제 의식에서 시작하셔서 장기 침체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이제 그 실질 GDP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 화폐로 측정된 자산 가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화폐로 측정된 자산 가치의 증가를 실질 GDP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이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는 이제 그 은행에서 계속적으로 신용 창조를 함으로써 신용 창조라는 것은 결국 화폐를 계속 만들어내는 통화를 양을 늘려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산 가치만 이제 사실 거품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은행의 신용 창조, 통화량 창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 그러니까 이제 지급 준비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가장 급진적으로는 이제 그 100% 그러니까 빌려주는 돈은 무조건 은행에서 그 예금 받은 만큼만 빌려줄 수 있는 뭐 그러한 수준에 와서 이제 그 대안까지도 이제 잠깐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공공서비스와 녹색 인프라 이런 것들 투자도 중요하다라고 하셨고 이것은 비단 현재 위기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현재 많이 논의되고 있는 자동화 또는 이제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소득 기반, 그러니까 수요 기반을 갖다 이제 창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토론을 자 선생님께 이제 토론 부탁드릴 텐데요. 세 분이 계시는데 순서가 이렇게 좌에서 우로 왔으니까 순서대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예, 예, 이모태스 개명대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현대 이무택입니다. 조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전에 페이퍼로 미리 한번 봤고요. 사실 주제가 굉장히 큰데 제가 뭐좀 전에 지주영 교수께서 또 요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또 요약하면서 하기보다는 약간 쟁점, 문제 제기 이런 그 방향에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김공현 선생님 발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방향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IMF 4월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적 어떤 논의의 그 수준들, 지점들을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뭐랄까 본인의 의견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저도 뭐 우연찮게 IMF 4월 보고서를 이제 봤는데 뭐 거기 핵심은 결국은 이제 투자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되게 뭐 7년, 10년 주기로 과거에 이제 경기가 잘 돌아갔을 때는 순환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7년 주기로 위기가 왔다 다시 돌아갔다 했는데 우리가 1년의 역사를 쭉 보면 73년 4년, 78년 9년, 81년 82년, 91년 94년, 96년 98년, 2002년 2008년 위기가 계속 짧아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단순한 경기 순환론에서 보기보다는 자본주의 어떤 근본적인 시스템의 위기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지점이 왔고 실제로 그런 면에서 뭐 뉴노멀 혹은 어떤 사람은 뭐 정상 자본주의 귀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서구 복지국가 자본주의 300년 역사로 보면 이게 에피소드지 사실 이게 정상적 상황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가끔 사회학 공부하다 보면 이 에피소드에서 뭘 자꾸 끄집어내서 정상이론을 만드는데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과거의 복지국가 혹은 뭐 자본주의의 어떤 그 황금 시대라고 했던 것들은 거의 에피소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진단들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구조적일 필요가 있을 거다. 뭐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출발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뭐 공급론 혹은 수요 측면에서의 문제점, 공급 측면에서 문제점 다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보다는 한국 관련해서는 어떤 진단들이 이제 좀 가능한지 조금 의견들을 나중에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IMF가 최근 뭐 소득 OECD도 그랬죠. 올 초보고서에 소득 증대 공고했는데 별로 이상하지 않죠. 사실은 우리나라 97년, 98년 DJ 정부 때 복지 도입할 때도 사실은 IMF가 복지를 권고했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뉴 워싱턴 컨센서스의 시발점이었고, 문제는 초기 워싱턴 컨센서스처럼 부자쪽 착취하는 게 아니라 복지를 안고 가야 이게 시스템이 분배가 안 되니까 한국은 사실 그 첫 테스트 리트머스 시험지가 됐던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나가는지 조금 의견을 묻고 싶고요. 제가 발표하는 말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얘기가 두 군데 다 나왔는데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이 저희 이제 산업사학에서 보면 거의 코미디 수준의 넌센스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 뭐 기술혁명이 와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말고 뭐 어마어마한 그 암울한 시나리오만 그리는데 그거는 이미 70년대 기술결정론에서도 있었고 90년 초 리프로덕션이 뭐 이런 것도 다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기술은 사회적으로 결정되고 조정되기 때문에 물론 낡은 일자리들은 분명히 사라지죠.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슬라에서 전기자동차 만들면 자동차 부품 평균 한 25,000개 중에 한 10,000개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10,000개 없어지니까 과거 중소기업이나 부품업체에 일하는 일자리는 사라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서울에서 제가 있는 대구에 2시간을 무인 자동차로 가면 2시간 동안 그만큼 우리가 생산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깁니다. 새로운 잡들이 생길 수 있고 새로운 문화자본과 여러 가지 가치도 생깁니다.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을 일할 때 대부분 문제점은 내 일자리는 사라지느냐, 내 임금은 얼마 사라지느냐 이런 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사회적 관리 차원에서 기술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거는 이건 뭐 그야말로 정치적 선택과 조정의 방식인 거고 이 부분들 특히 이제 4차 산업이 아까 말하지만 슈밥스나 이런 IMF에서 갖고 오는 것들은 구조조정 효과가 분명히 있는 논쟁이지만 실제로 4차 산업이 3차 산업혁명하고 다른 이유는 ICT하고 3차 제조업 산업을 결합시키면서 이 생산 방식에 이제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방식들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노동의 분업화와 조직들, 과거에 전통적으로 노동을 저항하던 방식의 제조업 노동자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들을 위기를 대처할지 뭐 이런 좀 구체적 고민 속에서 봐야 되는데요. 뭐 길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라이시 같은 사람이 얘기한 것들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뭐좀 오래된 얘기죠. 사실 한 10몇 년 된 얘기지만 3분의 1의 시스템 분석가들 그리고 3분의 2의 이제 저숙련 노동자들의 양극화되가는 현상들은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산성 3분의 1을 가지고 나머지를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얘기였죠.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데 글쎄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개입, 정치적 개입을 가지고 우리가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이제 금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기본소득은 여전히 이제 논란과 쟁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진단에는 뭐 대부분 제가 다 동의를 하니까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기본소득에 관한 얘기는 뭐 여전히 쟁점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저는 현재적 상태에서 기본소득이 일정하게 불안전 고용 문제를 일정한 방식으로 이제 지지해주고 한편으로 이제 사회적 수요를 창출하는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축적 메커니즘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않는 한은 이게 이제 문제는 생산성을 확보하고 이 생산성 속에서 우리가 구매력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막스가 항상 봤던 것들이 그거잖아요. 끊임없는 이 생산력의 확장이 없이는 자본주의 자체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뭐 그게 사탄의 맷돌로 표현하면 뭐가 됐던 간에 근데 그런 딜레마에서 과연 이제 이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문제가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사실 근본적인 위기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페이퍼에서도 주장을 하셨지만 이제 해방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 또 약간 이제는 쟁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사에서 노동 해방은 노동 속에서의 해방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소득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을 탈피하는 방식으로 해방을 시키는 건데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구가 축적해놓은 노동의 양을 가지고 봤을 때 이런 문제의 논의가 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막스가 던졌던 아주 도이치들록에서 던졌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어떻게 생산하느냐. 보통 이제 노동 전문가들이 하는 문제는 항상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 있는데 우리가 멀리 민주적 사회주의로 나가는 방향을 고민한다면 무엇을 생산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그랬을 때 이제 노동으로부터의 문제의식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준에서는 노동에서의 해방이 이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고 거기서 노동의 인가나 노동의 민주화 우리가 보통 노동해방 투쟁에서 만드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이제 있는 순간 있다고 본다면 기본소득의 이제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해소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약간의 근본적인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테즈 자체가 뭐 희화시킨 건 아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성공적인 경험을 했던 뭐 브라질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좀 광의의 케인즈주의처럼 작동을 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뭐 과소 소비론을 가지고 꼭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부족한 수요를 일정하게 충족시켜주고 사회적 충수가 일정 돌아가면은 기본적으로 공급 사이드에도 영향을 주는 이론적인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기타 사회에서 이 소위 말하는 UBI 이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제도가 정착화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혹은 최근에 뭐 제4차 산업혁명 뭐 MIT에서 나온 책들 보면 거기 심지어는 이제 부의세 같은 경우도 기본소득의 한 맥락이다 뭐 이렇게 아주 연수격 해석을 물론 하는데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의 쟁점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보면 임금도 작고 뭐 사회적으로 이 착취당하고 이런 비인격적인 권리 침해 뭐 등등 다 중요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회보장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한 40% 일용직 노조 40%가 전혀 보험에 지금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EITC 제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의세를 이제 제정해서 EITC 제도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EITC나 부의세 네거티브 인컴 텍스의 혜택을 받은 노동 저소득 계층들이 보험을 안 듭니다. 소비로 이제 탕진하는 거죠.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건설 일용 노동자들이 그러거든요. 한푼이라도 더 받으시려고 하는데 보험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소비로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현실적인 맥락들도 조금 고민해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 문제제기입니다. 모든 이제 진보 정치는 사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이제 정치적 지지층이라고 할까요? 주체들을 이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이런 거죠. 비정규직 정책을 피더라도 우리가 민주노총에서 지난 10수년 동안 비정규직이 오히려 이 동력의 대열에 이렇게 뭐랄까 참여하기보다는 느슨한 뭐랄까요 오히려 관망자적인 모습들 혹은 뭐랄까 자기 문제를 인식 안 하고 사실은 이제 프레카리아트 논쟁을 보면 저도 뭐 그런 걸 한번 써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들이 있고 이 비정규직들이 비정규직 노동을 수행하는 방식의 접근 방식에서 차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퀄리티가 높은 사람은 그런 프리랜서직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심리적인 이유에서 내가 정규직이 되기 위한 어떤 기대치 때문에 저항을 안 하는 경우 뭐 이런 다양한 계층들이 존재하듯이 기본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치 세력화를 한다면 과연 이제 이게 어떤 계층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모든 노동자들의 어떤 뭐랄까요 정치적 해방 전략으로 가능할 것이고 뭐 이런 문제지 또 근본적인 얘기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지금 뭐 요즘은 기본소득은 우파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파도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식의 담론이 진보적 정치 전략의 어떤 대안으로 작동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도발적으로 한번 던져드려봤습니다. 네. 제가 기본소득이나 전반적인 경제 성장론과 관련해서 이 수요 공급 차원에서의 각각의 논의에 대해서 검토를
뭐 적절한 수준에서 할 수 있을 전문가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예, 어쨌든 먼저 김공혜 선생님 논의부터 좀 뭐 토론을 요구받았는데 지금 함께 읽어보면서 본 대충의 인상은 방금 말씀하신 그 이문택 선생님과 좀 비슷합니다. 논의의 그 정리에서 좀 머문다는 느낌이고 이제 발표자께서 강하게 본인의 그 입장이나 어떤 주장을 뭐 이렇게 강하게 피력하시지는 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절충론 내지는 예, 수요 공급 양면에서의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뭐 해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근데 궁극적으로 그럼 현재 그 저성장 기조에 대해서 이 수요 중심의 문제를 언급하는 경제학자들이나 공급 중심의 문제들을 언급하는 경제학자들이나 다 이제 일치하고 있는 것은 현재가 저성장기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성장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즉 다시 성장의 동력을 확충시켜서 뭐 정상 성장 혹은 뭐 더 나아가서는 뭐 고성장까지도 바라봐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전제하고 경제학자들 내부에서는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민 선생님의 두 번째 발표자이신 금민 선생님의 일반적인 입장은 이 저성장 자체는 이제 주어진 조건으로서 이거를 변수로 보기보다는 이거는 상수다 이렇게 간주하시고 이 안에서 어떻게 그 소득을 노동자들이 또는 여기서 노동자들이라고만 하기는 또 어려운 게 기본소득 입장에서는 노동과 소득 간의 연계를 단절시키자라는 게 이제 중심 주장이니까 일반 대중들의 소득을 이 저성장기에 어떻게 유지시킬 것이냐 뭐 이러한 논점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 이 처음에 두 분 발표자의 어떤 성장을 바라보는 또는 두 분 발표자께서 제시하는 그 논자들의 성장에 대한 관점 자체가 급격히 이제 구별된다라는 것 우선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김공혜 선생님의 발표에 따르면 어쨌든 그 좀 더 뭐 진보적인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그 수요 중시론자, 대개는 뭐 케인즈주의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입장들하고 그 생산성을 강조하는 그 공급 중시론자들의 입장으로 논의를 대별해 주셨는데, 근데 뭐 국가의 그 유효 수요 확충과 또 민간 영역에서의 어떤 생산성 성장 등이 뭐 저성장을 어느 정도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그 대안으로 각각 뭐 제시된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의 그 수요 공급론을 절충시키는 뭐 것으로 발표에서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발전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뭐 케인즈주의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또는 케인즈주의와 뭐 슈페터주의의 어떤 결합과 같은 뭐 측면을 보기도 합니다. 국가가 어떤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되 어떤 산업 정책이나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이제 민간 영역의 어떤 생산성 확충을 위한 그러한 뭐랄까 진로를 돕는, 지원하는 또는 지도하는 뭐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제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 복지 발전 국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예, 또는 발전주의적 복지 국가라는 개념도 있긴 한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러한 그 생산성과 관련해서도 역할을 해준다는 점에서 수요론과 이 공급론과의 대립이 영구적인 대립은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러한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어떤 입장을 취하든 수요 측의 입장을 취하든 공급 측의 입장을 취하든 또는 뭐 양자를 좀 더 수렴시키고자 하는 발전 국가론의 입장을 취하든 간에 과연 뭐 현 저성장 국면이 과연 뭐 적당한 시점 내에서 타개될 수 있는 것인가, 그거는
이제 경작의 논의 내에서는 어쨌든 타개해야 된다, 타개될 수 있다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대안들을 뭐 내놓는 것이겠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 1930년대 대공황을 어떻게 타개했는가를 좀 뭐 교훈을 거기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과연 그 대공황 직후의 자본주의의 골든 에이지 황금기가 케인즈주의적인 유효 수요 정책을 통해서 타개됐는가? 현실적으로는 전쟁, 2차 대전을 통해서 타개됐다는 분석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의 그 대불황 국면도 과연 뭐 유효 수요 정책이냐, 생산성을 통해서 제2의 뭐 IT 붐이나 뭐 이러한 그뭐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 동력을 발동시켜서 이걸 타개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논의가 있지만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뭐 하여간 이걸 타개하고자 하는 또는 결과적으로 타개되는 사건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뭐 재난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또 그런 방식의 이제 그 파국적인 방식으로 저성장 국면이 요번에도 타개될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또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이 경작질의 논의에 너무 틀 바깥에 어떤 뭐 있는 그러한 전망도 한번 시나리오에 넣어서 고려를 해야 될 수 있지 않는가. 단순히 수요와 공급이라는 축을 넘어선 뭐 그러한 또 다양한 다이나믹스를 함께 논의를 하면은 좀 더 포괄적인 그러한 전망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낙관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 근데 현재 국면 속에서 뭐 4차 산업혁명 논자들 중에서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논의를 발견하고 제가 오히려 상당히 놀랐는데, 대부분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또 계급 계층 간 불평등이 상당히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를 자체를 이렇게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자리를 잃은 대중들에게 이 기본소득이라는 방식으로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어떤 소비 여력을 이제 제공해 주는 대신에 노동의 기회, 기존 노동의 기회는 없어진 이 대중들은 새로운 좀 더 창의적인 노동을 뭐 할 수 있지 않을 것이냐, 이런 논의로, 이런 맥락에서 이제 기본소득 논의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 중에서 이제 제기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하튼 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자세하게 뭐 논의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은 아닌데는 것 같고, 당장 드는 생각은 이때 노동의 의미가 과연 뭐냐, 기본소득을 통해서 단순히 이제 어떤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여유 있는 수준만 제공해주면은 대중들은 뭐 노동과 소득이 단절되는 상황을 반갑게 기쁘게 수용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과 이 소득이 철저하게 단절됐을 때 어떤 생겨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주체성 형성의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뭐 그런 문제들, 그런 것은 사실은 이러한 정치 경제적인 논의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빠져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 뭐 보수적인 담론에서는 오히려 좀뭐 그런 논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존의 복지국가 담론을 비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의존 성향을 뭐 이렇게 증대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제 기본소득 논의가 그런 그 보수적인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그 대답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 아까 뭐 창의적 노동을 대신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 않겠느냐, 그런 4차 산업혁명론자들의 그 의견 논의들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그 노동의 의미와 관련된 또는 기본소득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소득과 분리된 새로운 노동은 어떤 노동이 돼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럼 기본소득을 누가 분배할 것이냐. 결국은 그 분배의 주체는 국가가 될 텐데, 그때 국가가 이제 결국은 그 돈을 주는 고용주의 역할까지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대중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 소득 제공자 역할을 국가가 떠맡게 되는데, 그러면 너무 어떤 국가의 어떤 기능이 또는 그 개입 범위가 일반인들의 그 삶에 있어서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그 국가주의적 성격 기본소득 제도가 국가에서 관리되고 조정될 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대안을 이제 기본소득 논자 입장에서는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만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